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황두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계화에 관한 것인데, 이 세계화가 참 복잡한 거죠. 일단 세계화 때문에 참 피곤하죠. 여러분뿐 아니라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도 세계화는 참 피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또 세계화가 갖고 있는 가능성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확실한 거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겪은, 세계화는 세계화인데 제가 겪은 세계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세계화라는 개념이 다가왔던 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과서에 김구 선생이 1947년에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실렸었는데, 그 당시 그 책에서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세계화는 지금의 용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일종의 사회동포주의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경이 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하고 인류의 문화가 증진될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뭐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계몽주의자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고, 사실 인류 역사 여기저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철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의 흐름은 얼마든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저한테 세계화라는 개념은 어린 시절에 상당히 근사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좋은 거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됐던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문민 대통령이 되면서 일종의 국정기조로서 이제 세계화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당시의 세계화는 영어로 옮겼을 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쓴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화 한 거죠. 이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외국에서 봤을 때, 드디어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의 소위 문민 대통령이 한국에 등장했는데, 이분이 세계화라는 거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그 시절에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번역했겠죠. 그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한국이 드디어 시장을 개방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것과는 구별되는 좀 다른 의미의 세계화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고유명사화하자 해서 이런 세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다른 어린이들과 세계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사진이고요. 그로부터 3년 후에 결국은 고유명사는 다시 일반 명사화 돼서 한국은 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제 기억하기에 저희 세대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공통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 IMF 사태라고 했던 이거야말로 저희 세대가 겪었던 아주 큰 최초의 집단적 경제적 좌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 일을 해보려고 했던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에 밑이 꺼지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이 됐고,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으니 한번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회사를 만든 것이 2000년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듀오와 창업 동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사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오기도 있었고 한번 세상에 역행해보자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 건축가란 말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일단 내 동네에서 시작해 보겠다. 내가 살면서 일하는 곳,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비슷한 삶을 사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요 빨간 십자가 교차하는 여기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반경 1km 안에 이런 여러 가지의 동네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행히 동네 범위는 또 조금씩 제가 일을 많이 해서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거 막상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지난 저 국회의원 총선 때 야당이 승리한 지역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은 흔적을 남기게 됐어요. 뭐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강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시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저한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중에 한 3가지 제가 실제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열심히 뭔가 이루어보고자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전시였습니다. 가장 쉽게 해외와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건축가들한테 이런 전시인 것 같아요. 한국 건축은 사실 그 사이 별로 이렇게 해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에 한국 건축가 16명이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독일 건축 박물관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큰 전시회를 하게 됐고, 저는 거기에 이제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이 전시 자체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 당시 그렸던 스케치고요. 뭐 그때 이제 그렸던 컴퓨터로 만든 전시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돌이켜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했었어요. 아까 제가 IMF 보여드렸는데 이게 1997년이었잖아요. 근데 왜 2007년이었으니까 딱 10년 후 아닙니까? 근데 이때 유럽이 경제 위기가 왔죠. 지금도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때 저로 하여금 세상이 돌고 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한테 유럽은 항상 우리보다 훨씬 뭐든지 잘하고 뛰어난 이런 나라 지역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옆에서 살짝 좀 걱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걸 전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전시를 했냐면 저하고 이제 동료 건축가인 조나모 씨하고 둘이서 이 설계를 했는데, 이왕 유럽까지 가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현지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동도 쉽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드라이버 하나로 조립할 수 있고 해체할 수 있는, 다 접으면 아주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몇 대를 빌려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닌 아주 간편하지만 이동성이 좋은 전시를 해보자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초대를 받아서 베를린을 갔다가 에스토니아의 탈린을 갔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가서 유럽에서 전시를 마무리한 다음에 2009년에 서울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일종의 귀국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IMF였는데 10년 후에 유럽을 가서 또 그 사람들의 경제 상황을 나름대로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시 장면이고, 이것은 베를린에서의 전시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이것은 아주 운이 좋게도 실제로 크지 않은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해봤던 경험인데,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 동아시아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중국 유물 7만 점, 일본 유물 7,000점, 한국 유물 700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실하고 일본실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한국실을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한국실의 설계자로 선정이 돼서 지난 한 3년 동안 부지런히 스톡홀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저희 건축하는 사람한테 스웨덴, 북구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일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뭔가 선진국에 가서 뭐 우리의 문화의 우수성을 막 열심히 알려주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한테는 이런 문화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들도 이것을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도 당신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당신들도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가서 과시해야 되고 국위를 선여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단 이건 그냥 문화를 서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섬이 하나 있는데 스톡홀름에
그 섬에 이렇게 폭이 9m, 길이가 200m짜리 건물, 이게 박물관입니다. 원래 스웨덴 해군이 로프 만들던 공장이었대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길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건물이 길다 보니까 복도를 따로 낼 수도 없고 한국시를 가려면 중국시와 일본시를 거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이웃 나라들의 문화와 차이가 있는 우리의 문화는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것은 오프닝 때 그 한국실에 전시되어 있던 그 대한제국 당시 화가인 최용신의 그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를 이제 오프닝 때 그 포스터로 써서 이 눈 덮인 스톡홀름 거리에서 이렇게 한동안 만나볼 수 있었던 그 모습이고요. 한국실의 내부예요. 그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인데, 흥미롭게도 이 천장에 있는 이 노출된 이 보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원래 이 건물에 있던 겁니다. 이 스웨덴도 목조 건축을 다루는 문화가 굉장히 풍성해서,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제가 저거 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나무로 집을 지는 문화가 있고 그런 것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역사 문화재와 우리나라의 그 고전 유품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제가 그때 그 여기서 강연도 한번 했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제 설계의 개념이 이런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은 스웨덴과 한국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이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온 겨울이 되면 온 나라가 그 눈으로 덮이고, 눈 덮인 그 대지를 달이 비추면 그림자가 안 생기는 빛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달빛이 눈에 반사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식의 그림자가 안 생기는 포근한 빛은 우리도 굉장히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 한옥의 내부에서 경험하는 이런 부드러운 빛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아마 공통 분모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박물관 안에 그런 빛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건 오프닝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때 제가 그 강연할 때 그 제 강연의 첫 페이지의 그 타이틀인데, 뭐 이렇게 거창한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니라 편안하고 개인적인 그런 한국 문화의 특성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외국을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한 일인데요. 아마 그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이 세 번째 케이스가 가장 흥미롭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현대건축을 하는 사람이지만 2004년부터 어떤 특별한 인연 때문에 주로 서울 북촌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옥과 관련된 작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북촌에 있는 한옥이 딱 8채인데 그것을 한번 묶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 제가 만든 것이 아이폰을 기반으로 하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실제로 했던 작업들의 사진과 도면과 그것에 대한 설명, 제 자신이 직접 육성으로 녹음한 그 녹음 내용들을 결합을 해서 증강현실하는 제니텀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아주 작은, 크지 않은 앱을 만들어서 그 결국은 그게 앱스토어에 좀 올라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근처에 이렇게 다가가면 이 집이 이제 목적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위치 정보가 표시되고, 거기 가서 설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단추를 누르면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글을 써서 낭독을 한 그 설명문이 있어서 마치 설계자인 제가 옆에 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만든 것이죠. 이 집에 평면도 있고, 보통 이런 관광객들이 가면 내부 사진을 못 보니까 외부 사진, 그 내부의 아주 고해상 사진 것들이 함께 제공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전통적인 스토리텔링과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첨단 기술이 접목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은 전통과 기술이 만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지역적인 컨텐츠이지만 이것을 전파시키는 방법은 이제 글로벌한 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세계화의 몇 가지 주제들을 조금 그 얘기해 보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세계화는 확실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그 중에 일단 이 사진과
요 다음 사진을 보시고 이게 조금 다른 종류의 세계화겠죠.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저한테 이것은 그냥 경제적인 세계화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문화적인 세계화, 오히려 역설이지만 문화적으로 세계화되면 이런 지역의 특성이 더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사진에서 예전에는 이런 사진을 봐도 별로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요즘 이런 생각 갖고 이 사진을 보면 이 두 분의 존재가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아랍은 어떤 세계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랍은 마치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설화가 있고 상상의 세계가 있고 뭐 마법의 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양탄자라든지 이런 세계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던 아랍의 소년들이 다 자폭 테러리스트가 된 것 같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세계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능성에만 눈을 뜨고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세계화가 어떤 차이를 없애는, 차이를 극복하는 이런 세계화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종류의 세계화는 차이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세계화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글로벌 스트레이트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지역에 가서는 이렇게 그냥 어댑테이션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세계화도 있다는 것을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 장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글을 보면, 저는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이 검색 엔진의 기술적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답이라는 거죠. 검색창 하나 거기다 쳐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뭐 그 전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힘든 일이. 그런데 이 구글에 이 미니멀한 검색창을 딱 대하면 저는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역시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산다는 건 외로운 거야. 그런데 이거 뭐 국내 대표적인 두 개의 그 포털 사이트들인데 들어오면은 뭔가 여긴 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무슨 얘기를 딱 던지면 누군가 들어줄 것 같고 하는 그런 좀 와글와글함이 있죠. 저한테 그 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뿐 아니라 그 포털을 만든 그 문화, 그 비주얼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더 쉽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름만 조금 바꾸고 뭐 이렇게 살짝 해서 각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 물론 좋은데 그것이 가능한 분야도 있겠죠. 하지만 기술력만을 갖고 있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잘 연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좋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로컬 어댑테이션 오브 글로벌 스트레이티지가 아니라 로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론, 그 태도 자체가 글로벌라이즈 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식민지를 경험했다가 이제 그 상태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전 세계에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건 전 세계 유명한 대도시들인데 솔직히 이 대도시가 어디인지 이 대도시가 뭐 이름이 뭔지 알 수도 없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 이전 세대는 확실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정도의 문화적 다양성이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동일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마켓의 이 위력 앞에서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실 놓칠 수는 없는 것들이고 피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이것이 강조되다 보면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문명적 지성인의 면모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네 나라가 아닌 제3세계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했을 때 그분들은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기후라든지 풍토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존경심과 이해는 갖고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하면 그것은 시장 진출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굉장한 문화적 복합성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한 문명적 각성의 계기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 뭐 슬라이드로 예를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소위 글로벌 스타 아키텍트들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배울 게 있습니다. 아, 저런 신기한 형태 만들기가 가능하구나. 하지만 뭔가 좀 더 건축이 그 지역에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인류의 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옛날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으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 저도 많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오므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세계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감은 지역에서 얻되, 다시 말해서 나의 이야기는 나의 것이고 내가 속한 지역의 것이 돼. 다만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굉장히 세계화가 우리한테 어려운 주제인데 각자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